인구 구성 형태입니다.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표주박형이 있는데요.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된 형이죠. 그래서 후진국형이라고 그래서 출생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종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종 모양이겠죠. 종 모양이어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출생률이 조금 높은 편?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형 같은 경우는 윗부분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이 이제 항아리 모양처럼 좀 낮은 부분. 그래서 이제 출생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그래서 선진국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후진국형, 종형은 이제 사망률과 출생률이 모두 낮은 이상적인 형이고 항아리형부터는 이제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하는 선진국형. 그다음에 별형은 도시형이라고 하죠. 또 표주박형은 우리가 농촌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후의 3대 요소입니다. 가장 쾌적한 기온 같은 경우는 18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라고 하고요. 기습 같은 경우는 40에서 70%, 그 다음에 기류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실내에서는 0.2에서 0.3m, 실외에서는 1초 동안에 1m 정도 이동하는 공기의 흐름일 때 가장 좋은 그 기류라고 하고요. 온열 조건 같은 경우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을 보시면 자정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는 이런 요인에 의해서 스스로 정화되기도 합니다. 공기의 어떤 화학적인 성분을 보시면 우리가 산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산소보다는 가장 많은 공기의 양을 차지하는 것은 질소이고요. 그 비율이 78% 정도 됩니다. 산소는 21%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질소 같은 경우는 자만병이라든지 감한병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 21% 존재하고, 그 다음에 10% 이하 때는 호흡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 이하가 되면 질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가장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을 측정하는 단위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무색무취, 자극성이 없는 맹독성 기체.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로 인해서 어떤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아항산가스. 아항산가스는 또 대기 오염의 지표를 우리가 아항산가스라고 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의 지표는 아항산가스라는 거. 요거 두 개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음용수의 수질 기준. 우리가 마시는 물의 수질 음용수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5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검출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1차적인 물질들, 2차적인 물질들이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가스는 어떤 걸까요? 물어보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염화불화탄소입니다. 염화불화탄소는 우리가 프레온 가스라고도 하죠.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아항산가스는 대기 오염의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는 거. 그런 거 차이 기억해 두시고, 일산화탄소는 아까 여기, 연탄가스의 한 종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의 지표가 중요한데요. 수질 오염의 지표는 크게 DO, 그 다음에 BOD, COD로 나누는데요. DO 같은 경우는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용존산소라고 하는 거는 현재 남아있는 어떤 산소의 양, 그 다음에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산소 양이죠. 그래서 용존 산소량하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만일에 용존 산소가 굉장히 많다. 아니면 또 그 반대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요 두 개의 개념은 조금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세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산소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곳이 조금 오염이 많이 됐다. 그 다음에 오염이 되지 않은 곳에서는 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굉장히 많아요.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도 좀 구별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D는 화학적인 산소 요구량인데요. 요거는 어떤 무기 물질을 산화제로 하여금 화학적으로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 그래서 해양이나 호수의 수질 오염을 또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상수의 수질 오염 시 대표적인 생물학적 지표로 활용이 되죠. 그 다음에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미나마타 병이라든지 이따이따이 병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상수의 더 정화 과정, 그 다음에 물의 소독법. 물을 소독하는 방법은 뭐 끓여서 소독하는 방법, 자외선 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염소, 화학적인 어떤 염소 성분을 이용해서 물을 소독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 다음에 하수의 처리 방법은 크게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병인데요. 직업병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는 어떤 열중증 열사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분진, 뭐 진폐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외선이라든지 적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나 눈에 어떤 또 장애를 줄 수 있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요. 또 공업 중독에 의한 것, 납 중독이라든지 수은 중독, 그 다음에 카드뮴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세균성 식중독, 세균에 의한 어떤 식중독, 그 다음에 소화기계 감염병, 그 다음에 감염형 식중독 같은 경우는 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 그 다음에 장염 비브리오군, 그 다음에 병원성 대장균. 이런 감염형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종류를 좀 알아두시고요. 또 독소형 같은 경우도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독소형은 포도상 구균, 그 다음에 보톨리누스균, 웰치균 같은 경우를 기억해 두시는데 보톨리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률이 높다.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는 요건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식품의 현기성 상태에서 발육하여 신경계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네, 요거는 보톨리누스 식중독균입니다. 보톨리누스 식중독균은 신경계의 주 증상으로 나타나고 우리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현기성 상태에서 발육하여 신경 독소를 분비하는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은 보톨리누스균. 여기 보시면 세균성 식중독균 기억해 두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감염형 식중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 종류가 무엇인지 이렇게 큰 흐름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물성 식중독균, 식물에서 또 나오는 그런 독 성분들을 기억하셔야 되죠. 뭐 청매, 뭐 아미그달린, 뭐 감자, 솔라닌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또 동물성 뭐 테트로독신 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조개류에서는 베네루핀이라는 어떤 독 성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양소와 관련된 그 내용인데요. 영양소는 크게 우리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람당 소비하는 에너지도 뭐 단백질과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뭐 1g당 4kcal,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높은 9kcal. 그 다음에 무기질 같은 경우는 또 뼈와 치아의 어떤 구성 물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삼투압 조절과 다양한 뭐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또 활용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생아와 뭐 소아 예방 접종표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문제를 보시면 시험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약간 뭐 특히 공중보건학 같은 경우는 약간 상식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생후 태어난 아이가 가장 먼저 이렇게 접종을 받아야 되는 뭐 예방 접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숙아라든지 뭐 미숙아는 뭐 몇 킬로 이하부터 미숙아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 뭐 2.5kg 정도부터 미숙아죠. 그래서 그런 뭐 좀 상식적인 부분들이 또 공중보건학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